제 아들은 30이 훌쩍 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게 흔하다지만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손주 자랑을 하는데 저희 집은 아직 조용하니 말이죠. 그래도 아들이 늦게나마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던 순간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여자를 맞이한다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집에도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설렘도 컸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고 공손해서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말투가 차분하고 예의가 바른 모습이 제 눈에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음식을 꺼내 놓았습니다. 잡채, 불고기, 나물, 김치까지 정성껏 차려낸 상을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집 음식이 입에 맞나 보구나.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숟가락을 더 들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내 아들도 가정을 꾸리겠구나.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잘 스며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친척들이 며느리를 보고는 차분하고 참한 사람이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야 아들을 잘 보냈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아들 혼자 벌어서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저도 집이 크지는 않지만 방이 남아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아직 젊은 며느리에게 혼자 집안 살림을 맡기는 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제가 도와주면 더 낫겠다 싶었지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별 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도 곧잘하고 저한테도 깍듯이 대했습니다.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 불을 켜고 커피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거 드세요. 하며 내밀 때면 마음속 깊이 이제 진짜 딸 같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행동에서 묘한 어긋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소 쓰던 찻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가 어디다 잘못 두었겠거니 했습니다. 나이 들어 건망증이 늘어나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방 장롱 속에 고이 넣어둔 수건 세트가 사라졌습니다. 손님이 오면 쓰려고 아껴둔 거였는데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내가 어디다 옮겨두고 잊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부엌 찬장에서 늘 보이던 반상기 세트가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반상기 어디다 치웠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설거지하다가 공간이 좁아서 다른 칸에 옮겨놨어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 내가 다 기억하는데 하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집안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수저 세트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던 도자기 그릇, 심지어는 전자제품까지도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슬그머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을 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
제가 안방 창문을 통해 본 모습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분명히 며칠 전 제가 부엌 구석에 넣어둔 밥솥 박스가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밥솥 박스를 들고 나서는 모습을 본 뒤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본 것이 분명한데도 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계속 되뇌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다른 일로 쓰려고 가져간 건 아닐까, 아니면 잠시 옮겨둔 것일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엌을 다시 둘러본 저는 더 이상 제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밥솥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심장이 쿵쿵 뛰어 잠시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가 박스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 걸까? 혹시 며느리가 친정 쪽에 뭔가 사정이 있어 우리 집 물건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새벽녘이 되자 저는 결국 부엌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키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하지만 곧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 물건이 이렇게 하나둘 사라지는 걸 단순한 건망증이나 착각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지만 속으로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눈과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상냥하게 굴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주고 저녁이면 식탁에 앉아 싱긋 웃으며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차마 마음속 의심을 밖으로 꺼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미소 뒤에 뭔가 감춰진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방 장롱 속 깊숙이 쓰지 않는 보자기에 은수저 세트를 넣어두었습니다. 원래라면 며느리가 손 뗄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열어본 장롱 속에서 은수저 세트는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려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증거를 잡았음에도 마음은 한결같이 무거웠습니다. 직접 며느리에게 따질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이고 괜히 제가 며느리를 몰아세웠다간 오히려 아들과의 사이만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반찬을 꺼내며 저를 향해 웃을 때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설령 물건을 조금 가져간다고 해도 크지 않은 문제라며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한 채 저는 며칠을 마음 졸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까지만 회사 다니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묘한 허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몸도 지쳐 있었는데 잘 됐다 생각해라. 앞으로는 내 살 길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지 않겠니?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이 아들의 손에 들어왔을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걱정이 됐던 겁니다. 요즘 세상에 퇴직금은 집 한 채 값은 못 돼도 앞으로의 생활을 지탱할 큰 버팀목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퇴직금은 은행에 넣었니? 계획은 세워두었니?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이상하게 모호했습니다. 아,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꼼꼼하던 아들이 왜 이렇게 얼버무리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친척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아들의 퇴직금이 몽땅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행에 넣은 것도 아니고 생활비로 조금씩 쓰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곧장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들아, 솔직히 말해라. 내 퇴직금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쉰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 돈, 집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줬습니다.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뭐라고? 며느리에게 다 줬다고? 어디에 쓴다는 말이었니? 아들은 더 이상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짜낸 대답은 제 심장을 내리찍는 말이었습니다. 처가 쪽에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집안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던 이유, 며느리가 수상쩍은 물건들을 챙겨나가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퇴직금까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싱긋 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고 두려운 얼굴로만 보였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다. 이 아이가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발걸음을 더욱 면밀히 살폈습니다. 언제 집을 나서는지, 무엇을 들고 나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저는 마치 그림자처럼 뒤따라 움직이며 더 이상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를 지켜보던 날들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무리 곱게 보려 해도,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려 해도 눈앞의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퇴직금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부엌에서 수납장을 열어 반찬통을 꺼낼 때도, 장을 보고 와서 봉지를 정리할 때도 괜히 그 속에 또 무엇을 감춰 친정으로 옮기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의 외출길을 몰래 뒤따라 나섰습니다. 낮이라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게 눈에 띄어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사람들 시선을 피하듯 멀찍이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더니 두어 블록 떨어진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 끝에 있는 집, 바로 사돈댁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며느리가 친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몸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돈이 마침 마당 한켠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눈빛을 하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신지.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터져나오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집 물건을 며느리가 하나둘 가져다 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눈 감고 계실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억눌렀던 울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돈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뭘 가져왔는지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우리 집에서 물건이 줄어들고 퇴직금마저 통째로 사라진 이 상황에서 그저 몰랐다고만 말하는 게 과연 진심일까요? 저는 더 크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른다니요? 집안 물건이 하나둘 없어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단 말입니다. 며느리가 박스를 들고 나가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제 목소리에 동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돈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방관이든 동조든 그 집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는 사돈댁 마당에서 더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쌓이고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까지 친정으로 가져가면서 그걸 지켜보기만 하셨단 말입니까?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짓을 어른이면서 막지 않고 어떻게 그저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만 그 자리의 정적은 제 분노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를 우리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 말입니다. 사돈댁에서 울분을 쏟아내고 돌아온 그날, 제 속은 이미 바짝 마른 장작더미 같았습니다. 조금만 불씨가 튀어도 활활 타오를 것처럼 억눌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의심과 불안, 그리고 오늘 본 확신까지 이제는 더는 묵히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저를 향해 싱긋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반찬 더 데워드릴까요? 그 말이 제 귀에는 더 이상 상냥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속이 끓어올라 저는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이런 척하지 말고. 며느리는 순간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 물건 하나둘 훔쳐서 어디다 가져갔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 퇴직금까지 몽땅 친정에 가져다 줬다는 것도 다 들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태연하게 나를 속이겠다는 거냐? 며느리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덜덜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럼 무슨 의도로 한 건데? 왜 우리 집 물건들을 친정으로 가져다 줬는지, 왜 내 아들의 퇴직금을 다 가져다 줬는지 지금 여기서 낱낱이 말해라. 내 입으로 직접 털어놓아라. 제 목소리는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두 손을 꼭 모았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었다? 남의 집 귀중한 살림을 하나둘 훔쳐서 내 아들 평생 모은 퇴직금을 몽땅 내다 바치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냐? 내 친정을 돕겠다고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배신이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만 도움을 줄 생각이었어요. 빚만 조금 갚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일이 커져서 어머니,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들켰으니 어쩔 수 없이 울먹이는 걸까?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믿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던 제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변명 같은 말들을 듣고 있자니 더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을 불러 세 사람 모두가 마주 앉게 했습니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당황한 듯 멀뚱히 제 얼굴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고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내가 아는 게 있니? 나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든 거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 제 속은 더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집 살림을 하나둘씩 챙겨 친정으로 옮겨왔다는 걸 내가 다 봤다. 그리고 내 퇴직금, 그 큰돈마저 몽땅 친정으로 가져다 줬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도 너희 둘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 제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굳어져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야?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잠깐만 도움을 줄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절대 허락 안 하실 게 뻔해서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대답에 더욱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 허락 안 했을 거다. 왜냐, 그건 옳은 길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내가 나를 속이고 뒤로 숨어서 이런 짓을 계속해왔다니 그게 더 괘씸하지 않니? 아무리 친정을 돕고 싶어도 최소한 나한테 털어놓고 상의는 했어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똑바로 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이미 도는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대답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게 더 가슴을 아프다. 내 아내가 나를 속이고 집안을 속이고 내 퇴직금까지 다 내다 바치는 동안 넌 내게 한마디도 안 했구나. 그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고 살았는데. 거실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그 눈물이 제게는 후회라기보다 자기 합리화처럼만 보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삼자대면에서 울분을 토해냈지만 결국 저는 며느리를 당장 내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앞에서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오랫동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한번 잘못할 수는 있지.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 이번만은 눈 감아주자. 내 아들도 걸려 있으니 집안을 지키려면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며느리를 한 번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한동안 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싱긋 웃으며 커피를 내주었고, 저녁이면 제가 좋아하는 나물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예전처럼 다정한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이제 진짜 마음을 고쳐 먹었겠지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집안은 다시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풍기고 거실에 아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풍경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가려다 안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 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손에 큰 종이봉투를 들고 슬그머니 대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봉투 안쪽이 불룩하게 불어난 모양이 눈에 선명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그대로 창가에 붙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삼자대면 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잘못을 빌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우리 집 살림을 챙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설마 또 친정으로 가져가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 한동안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멀찍이 따라 나섰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은 조심스러웠고 고개를 자주 뒤로 돌리며 혹시 누가 보는 건 아닌가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예상대로 며느리는 친정집 대문 앞에 다다르더니 그 봉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속에서 무너져 있던 인내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울컥 치미는 분노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결국 또 속였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던 그 눈물이 거짓이었구나.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태연한 얼굴로 돌아와 부엌에서 장본 것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라. 오늘 또 뭘 가져다 줬니? 이번엔 어떤 살림살이를 챙겨서 친정으로 들고 갔냐고 묻잖아.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며 손놀림만 바삐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손으로 탁자를 3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가 봉투에 뭘 챙겨서 나가는 것도 봤고 그걸 친정 대문 앞에 들고 들어가는 것도 다 봤다. 그런데 아직도 잡아떼려 하느냐? 며느리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두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은 듯 허둥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은 친정에 필요한 게 있어서 잠깐만 가져다 준 건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잠깐? 내 입에서 잠깐이라는 말을 또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잠깐 하면서 우리 집 물건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내가 제일 잘 알 거다. 한번 눈 감아줬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또 같은 짓을 하다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퇴직금까지 다 빼돌리고 우리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빼돌리면서도 나를 속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던 내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런데도 또다시 같은 짓을 해왔다니 나는 더 이상 너를 이 집에 둘 수 없다. 저는 단호하게 손을 뻗어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지도 않다. 믿음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나와 우리 집안에서 떠나야 한다. 거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제 앞에 서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눈 감아줄 만큼 눈 감아준 저는 더 이상 같은 배신을 반복해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거실을 가득 메운 순간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대문을 가리키고 있는 동안 며느리는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더니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친정 사정을 돕겠다는 핑계로 어머니 속을 또 속이고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분노로만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속에서도 아직 며느리를 가족으로서 바라보려는 미련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도 믿었다가 또다시 속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목을 죄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울며 불며 용서를 빌면 내가 또 마음이 약해질 줄 알았느냐. 내 눈물은 이미 나를 너무 많이 속였다. 내가 퇴직금을 가져간 것도 우리 집 살림을 친정으로 옮긴 것도 모두 눈물로 덮어왔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욕심도 버리고 친정도 스스로 감당하라고 할 겁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맹세합니다. 제발 저를 집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아들과 저를 갈라놓지 마세요. 눈물이 소매에 흥건히 번졌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저는 차가운 눈길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음 한쪽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 꿇고 흐느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던 그 순간 방 안에 들어와 있던 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이런 짓을 한 걸 알면서도 제때 막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어머니 속을 이렇게까지 상하게 만들 줄 알면서도 저는 차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고개가 바닥을 향해 깊이 숙여져 있었지만 저는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게 떨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냐? 내가 알면서도 내게는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냐? 아들은 더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면서도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눈물로 사정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 누를 끼치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둘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더 이상 짓밟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여전했지만 피부치인 아들이 제 곁을 떠나겠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 장면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제대로 가다듬지 못한 채 겨우 뱉었습니다. 정말 나가겠다는 거냐? 내 곁에 남지 않고 그 아이와 함께 살겠다는 거냐? 아들은 짧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선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부축하며 조심스레 일으켰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며 아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뒷모습이 사라지고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순간 저는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뚜렷하게 들릴 만큼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덜 먹다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 냄새, 아직 덜 꺼진 가스레인지의 열기, 그리고 젖은 걸레가 내는 습한 냄새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숨을 막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힘을 잃은 듯 후들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웃으며 커피를 내주던 자리였고 아들이 장난스럽게 말을 걸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그 빈자리가 더 크게만 보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도 속으로는 끝까지 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이 분명하고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으니 더는 감싸줄 수도 없었지만 막상 아들이 며느리를 부축하고 나가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 한쪽 장롱을 바라보니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제가 소중히 아끼던 수건 세트가 있었고 작은 찻잔 세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물건만 사라진 게 아니라 제 마음 한쪽도 함께 도둑맞은 듯 허전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마저 저 아이 손을 잡고 떠나버렸구나. 나를 위해 살겠다던 내 아들이 결국은 아내를 택했구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지만 닦을 기운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제 살림살이가 하나둘 사라졌듯 이제는 제 곁에 가족마저 사라져버린 듯한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이따금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배신을 겪을 줄이야. 며칠 동안 저는 집안에 홀로 앉아 허전한 공기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더 이상 아들의 발자국 소리도 며느리의 웃음 섞인 인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제 벽지와 가구 사이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낮고 무겁게 울리는 그 소리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심에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묵직한 종이 상자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택시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고 짐을 내려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용건으로 온 건지 직감했지만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사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가 철없는 짓을 저질러서 집안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상자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살림살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사라진 은수저 세트, 부엌에서 감쪽같이 없어졌던 밥솥, 그리고 작은 반상기와 수건 세트까지 모두 제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 모두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몰아둘러대며 가져다 놓았기에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돈께서 찾아오셔서
크게 꾸짖고 가신 날,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라도 직접 가져와 사과드려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물건을 돌려놓으러 온 그 모습에 허탈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제 아들 평생 모은 돈까지 가져갔다는 걸 아십니까? 물건 몇 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의 믿음과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친정엄마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난 엄마라 제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친정을 위한다 해도 이런 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대신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사돈께서 부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원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면서도 동시에 늦게나마 용서를 구하러 온 그 진심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상자와 보자기를 내려놓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사죄한 뒤 대문을 나서고 나니 집안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바닥에는 되돌아온 살림살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은수저 세트는 제가 아들 돌잔치 때 지인에게 선물 받았던 것이었고, 수건 세트는 몇 해 전 명절에 며느리 손을 잡고 같이 시장에서 골랐던 것이었습니다. 밥솥은 남편 살아생전 직접 사준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제 삶의 흔적이자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었는데 이제는 손에 쥐고도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돌아왔어도 이미 마음은 다 부서졌구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혼잣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물건은 되돌려졌지만 믿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무릎까지 꿇고 사죄했어도 제 안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불이 꺼진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손을 붙잡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애써 엄하게 굴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향해 애틋했습니다. 내 아들 왜 너는 나를 택하지 못했니? 모구름이 치밀어 올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분명 아들은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침묵했던 그의 무거운 고개 숙임이 떠올라 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불 꺼진 집안은 더욱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롱 안의 빈자리도 되돌아온 살림살이도 모두 제게는 허전함을 더 크게 일깨울 뿐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고 며느리의 웃는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그저 정적과 고요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이 배신을 잊지는 못하겠지만 아들만큼은 내 곁으로 돌아올 날이 있겠지.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돌아간 뒤로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물건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좀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저는 며느리의 눈물과 친정엄마의 무릎 꿇은 모습이 번갈아 떠올라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창밖 바람결이 달라졌을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낯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문 앞에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실로 들어선 아들은 묵묵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어머니 앞에서 집을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내의 편만 든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끝내는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겠습니다. 더는 함께 살아갈 힘도 이유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제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는데 저는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어깨가 부르르 떨리는 것을 보자 저 역시 목구름이 치밀어 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그동안 너를 원망만 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구나.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들이 고개를 떨군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은 마치 길을 잃고 헤매던 아이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손끝은 차갑고 힘이 빠져 있었지만 제게 전해지는 감정만은 너무나 뜨겁고 애달팠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아, 내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 주었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내가 알기나 하겠니? 그러나 이제 괜찮다. 힘들고 지쳐도 내가 나에게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아들은 눈가가 젖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내와 함께 살며 가정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께 버티고 싶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엔 제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께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 등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책임감과 좌절이 한꺼번에 눌러앉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제 품에 기대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아들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내가 이제라도 깨닫고 내게 와주었으니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곁에서 다시 지탱해 줄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억눌러온 세월의 무게와 후회의 깊이가 뒤섞인 가슴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잠자코 받아들이며 그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사실은 아무 일로도 바뀌지 않는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며느리가 떠나도 나는 끝까지 내 편이다. 아들은 그제야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울음과 숨소리만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제가 다시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게 된 것은 오래지 않아 자연스럽게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수척한 얼굴과 굳은 결심만으로도 그의 선택이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제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집안을 정리하며 조심스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서먹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마음을 숨기고 다투며 상처를 주고받았기에 예전처럼 쉽게 웃고 떠드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신경 쓰며 저를 배려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무거운 건 제가 옮길게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밥을 차릴게요. 예전 같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평범한 말들이 지금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며느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방 한쪽에 남겨진 스카프, 부엌 수납장 속에 며느리가 사다 놓았던 조미료, 심지어 거실 소파에 걸쳐 있던 작은 쿠션까지 사소한 물건 하나가 눈에 띌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직도 이 집에는 그 아이가 남아있구나. 아들도 그 흔적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멍하니 물건을 바라보다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치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표정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다 정리해라. 쓸모없는 건 치워도 된다. 그러나 제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깊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겪을 상실감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지워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아들이 마음을 다잡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까? 저는 매일 갈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제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가끔은 아직도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 잘못이 너무 커서 어머니께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 마음은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그럴 수 있다.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내 곁에 와준 것,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날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아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서로에게 서툴지만 따뜻한 일상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이 그토록 당연했던 과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다급하고 불안한 두드림이었기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뜻밖에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녀는 문턱을 넘으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께 그리고 남편에게 저지른 모든 일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버리시면 저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아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나를 속이고 우리 집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눈물로 모든 걸 덮으려 하느냐? 아들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아내를 여전히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마음속 단호한 결심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하자.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굳세게 울렸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이미 무너졌다. 어머니를 속이고 나까지 속였던 그 순간
우리 사이도 이미 끝이 난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어머니. 저를 내쫓지 마세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내 눈물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내 눈물 한 방울로 씻겨나가지 않는다. 이제는 너도 내 삶을 살아가라. 여기에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아들은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으로 저를 올려다봤지만 제 시선은 이미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더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말아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도 잠시 눈을 감은 뒤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나는 여기까지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으니 이제 그만 놓자. 그 말에 며느리는 무너진 듯 흐느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는 고개를 숙였지만 더는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가리고 뒤돌아서서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 뒤돌아서는 뒷모습에는 더 이상 붙잡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자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남겨진 건 깊은 정적과 무거운 한숨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손을 떨며 차가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드디어 끝이 났구나. 그러나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도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사람이 떠나면서 남긴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대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더 일찍 결단했더라면 어머니께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는 아들의 떨리는 손등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됐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길었지만 잘못된 인연을 끝내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내가 내 곁에 다시 있다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다. 아들은 말없이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오랫동안 버티고 있던 울음이 그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듯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스스로에게도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않으리라. 우리 둘이라도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스치고 있었지만 거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고요한 호흡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떠난 지 어느덧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집안 구석구석마다 허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들리던 발자국 소리,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란, 그 모든 게 사라진 뒤의 고요는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아들은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아들이 옆에서 묵묵히 상을 도왔습니다. 전에는 며느리가 부엌을 차지하던 터라 아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생소했지만 그 성실한 손길이 오히려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무거우니까 앉아 계세요. 아들이 쌀 씻는 소리에 섞여 내뱉는 말은 투박했지만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조심스레 털어놓았고 저는 그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조차도 예전과는 다른 평화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은 저를 모시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봄이 다가오자 벚꽃이 피어 길가에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나란히 걷는 동안 아들은 천천히 제 팔을 붙잡아 주었고
저는 그 온기에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닿았을 때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와 아들, 우리 둘만의 길을 가자. 서로 의지하며 살아내자. 물론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득 부엌 서랍을 열다가 사라졌다가 되돌아온 수저를 볼 때면 며느리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아들도 밤늦게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네, 어머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까요. 그 짧은 대답 속에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들의 얼굴에도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잠을 설쳐 눈밑이 검게 패여 있었지만 이제는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르는 손길이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제 곁을 지켜주셨으니 저도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지난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무엇을 하든 나는 내 편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직 완전히 밝진 않았지만 분명 희망의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이면 부지런히 옷을 챙겨 입고 서류를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지만 그 속에는 보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다시 예전처럼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된장국, 잘 구운 생선,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전까지. 식탁 위에서 아들이 젓가락을 들며 작은 미소를 보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너를 지키는 게 내 몫이지. 앞으로는 우리 둘이 함께 살아가며 더 단단해지자. 밤이 깊어가면 저는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내 아들을 굳게 붙잡아야지.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지켜내야 한다. 아들은 예전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다른 직장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점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분명 예전과는 다른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맡은 일을 잘 끝냈습니다. 팀장님이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들은 식탁 앞에 앉아 따끈한 국을 들이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내가 다시 일어서니 내 마음이 놓인다. 이제는 내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은 저를 모시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고르며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죠? 하고 묻는 모습은 예전보다 한층 다정해졌습니다. 저는 손수 장바구니를 들려는 아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무거운 건 내가 들고 가벼운 건 내가 들지. 같이 나누면 더 즐겁잖니. 그렇게 사소한 대화와 행동들이 쌓이면서 우리 모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숨기지 않았고, 저는 다시 아들을 품에 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밤이면 우리는 거실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고, 저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그림자가 늘 마음을 어지럽혔지만, 이제는 아들과 단둘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내가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우리 둘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안은 한때 무너졌지만 무너진 만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토대에는 여전히 아들과 나의 끈끈한 정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아들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어두운 그림자도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배신의 상처와 허탈감은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건 아들과 나 사이에 더 단단해진 믿음과 정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가끔은 옛일이 스쳐 지나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지만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며 배우는 거다. 넘어지고 상처받아도 결국 다시 일어나는 게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혼자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다시 제 곁으로 돌려받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힘을 되찾았으니 말입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 소리마저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남은 날들을 감사히 살아가리라. 내 곁에 남은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